국익 시트와 굴종 시트, 한미 관세 협상 팩트 시트에 대한 정반대 평가 속에 후속 조치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통해 뒷받침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팩트시트에 대해 구체적인 문장 한 줄이 없다며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가 넘는 대미 투자는 외환시장 자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큰데 구체적인 투자처나 손실대처 등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 친 굴종 세트 아닙니까? 수많은 비용에 대한 재정 계획, 외화 조달 계획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빚을 미래 세대에 떠넘길 생각입니까? 핵추진 잠수함도 건조 장소 등이 모두 빠졌고 정부 발표와 달리 미국 공식 문서엔 사실상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조치가 포함됐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국민 1인당 1,000만 원에 달하는 부담을 떠넘기는 팩트시트는 국회 비준 대상이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 시트라 옹호하며 후속 조처에도 빠르게 착수한다는 구상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라 국회 비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시각입니다. 대신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입법으로 관세 협상 성과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별법에 담길 내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정리를 하고 야당과 함께 협의하고 그런 절차가 이제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을 향해선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 억지로 눈을 감는다며 박수를 바라진 않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자제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상반된 평가 속 여야 기싸움이 팽팽한 모습인데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인 만큼 비준 절차를 거친다 해도 단독 처리는 가능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에 이어 G20 정상회의에서도 발을 빼며 다자주의 국제협의체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함께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을 키워왔던 우리로선 앞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이번 주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물론 아르헨티나까지 4개국 정상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포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열었는데 개최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참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You know, I'm not going to, we have a G20 meeting in South Africa. South Africa shouldn't even be in the Gs anymore because what's happened there is bad. I'm not going. What's going on? 하지만 속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여러 나라와의 조율과 합의를 중시하는 다자주의 외교를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분담금을 줄이며 서서히 발을 빼는 모양새. 대신 1대1로 개별 국가 정상들과 만나 강한 힘으로 압박해 양보를 얻어내는 양자 외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시장을 무기로 삼아 각국 정부와 별도로 관세 협상을 벌여 대규모 대미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국제 규범 대신 힘의 우위에 기반한 양자 외교가 당장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당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미국의 가자지구 평화구상 결의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하지만 채택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G20 등 국제 무대에서 미국과 함께 목소리를 내며 영향력을 키워왔던 한국의 외교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에 이어 G20 정상회의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다자주의 외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제라우드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농축산물에 대한 상호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브라질산 커피와 소고기, 열대과일에는 40% 관세율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아우키밍 부통령은 브라질 수도 브라이질리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농산물 관세 인하 결정은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많은 대미 브라질산 수출품이 추가 관세 적용을 지속해서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놓고 정부가 판단 내리기를 계속 미루면서 구글과의 줄다리기가 내년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도 데이터 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명확한 기준과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해외 기업으로의 지도 반출 심사 결정이 3차례나 연기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8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뤘는데 이번에도 관세 후속 협상 최종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결정된 거라 사실상 외교적인 시간 벌기 아니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웠던 국내 업계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주요 부처 장관들이 안보 위협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그러니까 일단 유보 문제는 일부 부처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 내부적으로는 정확하게 저희 안보 문제라든가 또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핵심 조건인 데이터 센터 설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을 또 미룬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도 반출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정밀 지도 반출은 공간정보관리법을 따르는데 협의체 심사를 거쳐 허가한 경우엔 반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반출 요건이나 관리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통상 문제 같은 것도 분명히 걸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좀 세부적인 법령에 있어서 또는 어떤 규정에 있어서 좀 미비점을 드러낸 좀 그런 난백상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서버 구축 등 주요 요건을 하위 법령에 허가 기준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반출 시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법안도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입니다. 애플의 반출 요청에 대한 심사도 다음 달 예고된 상황. 해외 빅테크 기업의 문 두드리기가 계속될 전망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구자현 신임 대검차장이 인사 발표 다음 날 곧장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으로 촉발된 내부 혼란을 수습하는 게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인사 발표 뒤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거듭 강조한 구자현 신임 대검차장.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또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부임 첫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청사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의 여파 속 시급한 사안을 서둘러 챙겨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구 차장은 대검 부장들과 면담한 데 이어 구별 주요 사항을 보고받는 등 현안 파악에 나섰는데 대장동 사건 관련 업무 보고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 속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 구 차장, 내부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의 자초지종을 끝내 밝히지 않았고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이로 인해 법무부 외압 논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이 같은 검찰 반발에 검사 파면법 추진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나선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향후 본격화할 논의 과정에서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큰 숙제입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추면서도 보안수사권 존폐 등 입장이 첨예한 문제를 두고는 조직 의견을 적극 전달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 차장이 검찰개혁 그리고 항소 포기 사태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온 검찰이 이제 와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 폐지와 검사징계법 정상화라는 초강도 개혁을 막아보려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백승환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 제19 감싸기, 조작 기소는 오래된 현실이라며 이번에 선택적 분노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오히려 스스로 증명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퇴임사에서 항소 포기 전말을 밝히지 않았다며 은밀한 약속을 보장받은 듯한 영전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국민이 노 전 대행 퇴임사에서 항소 포기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했는데 노 전 대행은 되레 후배 검사들에게 자신은 지키지도 못한 검찰 사명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 밑작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사법개혁을 몰아치면서도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코스피 4천 돌파 호재를 끌고 가기 위한 법안 개정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공을 들이는 건 형법상 배임죄 폐지입니다. 배임죄의 모호한 구성 요건이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경제를 챙기는 여당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배임죄 폐지는 그거는 지금도 확고합니다. 시간을 좀 더 가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낫다. 당정은 배임죄로 뭉뚱그려 처벌하는 각종 범죄를 유형화한 뒤 개별 입법으로 별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식으로 법안을 손보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를 입법 마지노선으로 보고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저의를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속내는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판결, 즉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아니냐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기업 활성화입니까?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배임죄 폐지를 이 대통령의 탄신일 공물로 바치라는 날선 표현까지 사용하는 등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엮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저급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는데 연말 예산 정국과 맞물려 진행되는 기싸움은 관련 법안에 얼개가 나온 뒤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부천 제1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6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가게 일로 바빠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부천시 원정동 제1시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 132m를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제1시장 곳곳에는 여전히 비극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상인들은 아직도 충격이 여전하다며 고통을 호소했는데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70대 여성이 짐수레를 밀며 시장 통로를 걸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여성이 지나간 지 채 몇 초도 되지 않아 파란 화물차가 통로에 진열된 물건을 휩쓸며 무서운 속도로 달려갑니다. 차에 치인 여성은 끝내 숨졌고 현장에는 아직도 짐수레와 시장에서 산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구루마가 이제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 두유 한 박스, 콜라 캔 하나, 또 그렇게 생선, 조기산 까만 봉투는 사고로 어지럽혀진 것들은 모두 치우고 상점도 대부분 문을 열었지만 21명 사상이란 대규모 피해 상인들 마음은 여전히 침통합니다. 특히 수십 년 넘게 일상을 보내온 곳에서 벌어진 참사여서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나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지금 나오는 거는 눈물밖에 안 나와요. 가슴이 아파요. 이게 뭔 일이냐고. 이번 돌진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의 쾌유를 바란다는 현수막도 시장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평소처럼 시장을 찾은 인근 주민들 역시
사고 소식이 믿기지 않습니다. 뭐 여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문이 막힐 정도로 사고가 큰 것 같아.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무겁게 내려앉은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집 근처인데 되게 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정말 사고 날 수 있구나. 되게 시끌벅적하죠.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네요. 처참한 사고 흔적은 겨우 지워졌지만 마음 깊숙이 남은 상처를 회복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어제 충남 천안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 소방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1,000만여 점이 넘는 신발과 의류가 모두 타면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 위로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강한 불길에 건물 구조물이 종잇장처럼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새벽 시간 충남 천안에 있는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에는 마스크를 벗고 있기 힘들 정도로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4층짜리 건물 상층부에서 시작된 불은 아래쪽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시작이 4층이고 4층부터 해서 3층, 2층, 1층 이렇게 지금 옮겨 붙고 있었습니다. 외벽으로 불길이 다 지금 외벽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7분 만에 대응 1단계를 1시간여 뒤엔 연소 확대를 우려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300여 명과 장비 12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인근엔 배터리 공장 등 화재 위험시설이 많아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충남 천안시도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와 차량 우회를 안내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소방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했지만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물류센터 내부에 1,000만여 점이 넘는 신발과 의류 등 연소물질이 많고 붕괴 우려에 내부 진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구간 체성기류하면서 돌면서 번지고 있습니다. 기둥이 약간 박리 상태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붕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4층 부근에서 불길과 연기가 보였다는 최초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가 무너진 지 꼬박 200시간, 8일여 만에 피해자 수습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노동자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이번 사고의 원인 수사와 처벌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가 들것을 들고 무너진 보일러타워 잔해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 매몰된 작업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수습된 60대 남성입니다. 보일러타워가 무너진 지 꼬박 200시간, 일하러 갔던 작업자는 끝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고 인명피해는 사망 7명, 부상 2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열악한 현장 상황 탓에 수색과 구조는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장은 철제 구조물이 불안정하고 잔해 더미가 뒤엉켜 2차 붕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노동자들이 속한 구조물 해체 업체는 사고 수습이 끝난 뒤에야 사과했습니다.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을 포함해서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수색과 구조가 끝나면서 붕괴 원인 등을 따지는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HJ중공업이 해체 공사를 수주한 뒤 폭파 해체 업체인 코리아카코에 넘기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또 안전관리 계획서에 한국동서발전이 감독자로 명시된 만큼 발주처 조사도 함께할 방침입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앞서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로 5명이 동시에 숨지면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며 강한 처벌을 주문한 상황. 정부도 발주처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법 개정도 검토되는 만큼 이번 사고에 대한 처벌이 어디까지 향할지 경찰과 노동당국의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독감 환자가 일주일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강추위도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이나 인후통을 동반한 독감 증상 환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45주 차인 11월 2일부터 일주일간 독감 증상 환자는 1000명에 50.7명. 전주 대비 2배 넘게 급증한 것이고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12배가 불어난 수치입니다. 독감 유행이 2달 정도 앞당겨진 탓입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학령기인 7살에서 12살까지 138.1명을 비롯해 영유아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사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집단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 수도 그만큼 늘어나면서 독감 유행 단계도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됐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초 강추위까지 예상돼 65세 이상 노인이나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17일에 북서풍이 강하게 내려오고 기온도 떨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져 11월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되겠고요. 지난달 20일 설악산 고지대에 이어 서해안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수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당분간 산을 찾을 때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산림청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산불 발생 위험도를 분석했더니 전국이 높은 수준이었고 특히 초대형 산불 피해가 났던 영남의 위험도가 가장 컸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을의 마지막 달, 단풍이 물든 산을 찾은 등산객과 야영객이 늘어난 가운데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추위에 난방기기나 불씨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주일 사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을 산불이 증가했습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왔던 지난 월요일 하루만 6건이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대부분 산림 주변에서 일어난 입산자 실화이거나 전기나 난방기구 불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가을철 평균 습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습도가 30에서 50%일 때 일평균 3.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중 6건의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 11월 10일의 전국 평균 습도는 45%로 분석됐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건 산불 발생 위험도가 늦가을을 지나 겨울까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이번 겨울 3개월 동안 전국의 산불 위험도를 분석했더니 상위 20.7%에 해당하는 높음 수준이었고 영동과 남부지방은 위험도가 더 컸습니다. 특히 올봄 초대형 산불 피해가 났던 영남지방 위험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기상 빅데이터와 위성 수치 예보 등을 토대로 장기 예보를 생산한 결과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전국의 산불 위험도가 높음 수준으로 과거 29년 분석 자료 중 6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초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했던 영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위험도가 더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조심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 예방과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물론 화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뒤 첫 휴일이지만 수험생들은 숨 돌릴 틈도 없어 보입니다. 주요 대학 10여 곳이 논술 면접 등 수시 대학별 고사에 돌입한 건데요. 수시 모집 전형은 다음 달 11일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수시 모집 논술고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는 시험장. 수험생 가족도 학교 밖에서 초조하게 시험이 끝나길 기다립니다. 수능 후 첫 주말 주요 대학 10여 곳이 대학별 고사에 들어갔습니다. 2026학년도 수시 논술 전형 경쟁률은 평균 43대 1. 하지만 지원만 하고 시험을 안 보는 경우가 많아 실제 경쟁률은 낮아집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보는 거다 보니까 모의 문제 풀어봤을 때보다 시간 압박이 좀 더 심했어서 어렵다고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논술 시험을 포기하는 수험생이 늘 거로 예상됐습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했다면 합격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많을 거라는 선생님들의 분석이 있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봤던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 전형은 다음 달 11일 완료되고 이튿날까지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또 다음 달 23일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를 모두 끝내면 같은 달 29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만약 한 곳이라도 수시에 붙었다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모집엔 지원할 수 없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청년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의 월세 3만 원 주택 사업이 낮은 참여율로 결국 규모를 축소했는데 실제 수요와 맞지 않는 정책 설계의 실패 사례로 주목할 만합니다.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월 3만 원 주택. 도내 공공임대주택 15,000가구 가운데 신혼부부 유형인 850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월세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목을 끌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예상과 달리 초라했습니다. 지난 7월 첫 모집을 통해 접수된 가구는 296곳. 생각보다 저조한 실적에 제주도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난달 2차 모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추가 모집에도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기존 주거급여나 임차료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급 제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3만 원 주택을 신청도 할 수 없던 겁니다. 앞서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한 월 만원 행복주택은 임대료 지원 방식이 명확하고 대상 폭이 넓어 큰 호응을 얻던 것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정책이지만은 이게 수요가 어쨌든 간에 있어야 그 정책이 성공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수요에 해당이 안 돼서 어떠한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해당이 안 된다면은 그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제주도는 내년부터 사업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실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 설계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습니다. 나나 모녀가 함께 몸싸움을 벌인 끝에 강도를 제압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승훈 기자입니다. 동이 트기도 전 경찰차와 소방차가 골목길로 잇따라 들어옵니다. 새벽 6시쯤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든 30대 강도 A씨가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순찰차 2대랑 그다음에 구급차 2대랑 그다음에 그 형사들 타고 다니는 검은색 차랑 그렇게 와 있었어요. 당시 집안엔 나나와 어머니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나 모녀는 침입한 A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는데 취재진을 만난 나나는 자신의 어머니 역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나와 일면식 없는 A씨는 침입 당시 나나의 집인 걸 모르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다급하게 차량 밑을 살피고 뒤이어 들것을 가져옵니다. 서울 당산동에서 골목길을 지나던 60대 여성이 천천히 움직이던 차량에 깔린 겁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기어를 주행 상태로 놓고 차에서 잠시 내렸던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어제 저녁 8시 15분쯤 잠실 선착장으로 향하던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순환구조대와 한강경찰대가 1시간여 만에 승객 82명을 구조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배가 정상 경로로 오고 있었지만 선착장에서 118m 떨어진 지점에서 이물질이나 쌓인 토사에 걸려 멈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가 이물질이나 부유물질에 걸리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일부 구간 운항이 중단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압구정과 옥수, 뚝섬, 잠실 선착장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버스는 마곡과 망원, 여의도 선착장 구간만 부분 운항합니다. 서울시는 운항 중단 항로의 수중을 확인해 수심이 충분한지 이물질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성이 담보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관이 파손돼 파주시 일대의 물 공급이 끊긴 지 오늘로 사흘째가 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아직도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YTN에 제보를 준 시민들은 단수로 씻기는커녕 화장실도 편히 못 가고 있다며 차를 타고 여기저기 물을 사러 다니는 형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어제 자정까지 복구된다고 했지만 여전히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있고 수백 명이 줄을 서서 생수를 배급받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파주시는 오늘 새벽 2시 기준 교화동과 운정동 일부 지역에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상수도관 복구는 완료돼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없지만 물 사용량이 동시다발적으로 늘어 일부 지역에서는 단수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단지 내 주차장 같은 도로로 볼 수 없어 현행법상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건데요.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6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150m를 주행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했다며 일종 면허를 취소했는데 불복한 A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사람과 차가 많이 다니는 공개장소, 즉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단지 안 주차장 길은 도로로 볼 수 없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배척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든 도로가 아니든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현행법 규정과 별개로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제재에서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되고 도로 외의 장소에서 차를 움직인 경우까지 포함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A씨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외부 도로와 차단돼 있고 주차 구획선도 그어져 있는 등 도로가 아닌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최근 이 같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했는데 도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행위에 행정처분을 내릴 보완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지연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꿎은 범죄를 당한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A씨는 지난해 11월 동창생 B씨 등 3명을 27억여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력가로부터 넘겨받을 돈이 있다며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부탁이 시작이었는데 돌려받은 금액은 4년간 1억여 원뿐. 고소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피의자 2명은 정식 소환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 사이 1000여 건의 거래 내역 분석 등 복잡한 혐의 입증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절대 수사 지연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A씨는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이자만 10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매일 기다리는 거죠. 하루 자고 일어나면 좋은 일 있을까, 수사관님께서 좋은 연락 줄까, 그것만 기대하고 계속 1년 동안. 경찰은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경찰 입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9.7일에서 지난해 63.9일로 4.2일 늘었습니다. 이마저도 보안 수사로 인한 추가 수사 기간은 빠진 수치입니다. 특히 사기를 비롯한 지능범죄 수사는 법정 수사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3건 중 1건 꼴입니다. 경찰 접수 사건은 28.6%, 보안 수사와 재수사 요청도 18.1% 늘었지만 수사 인력은 8.8% 증원에 그쳤습니다. 일선 경찰 수사관들은 경무에 허덕이고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경제범죄나 지능범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 상황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또 베테랑 수사관들이 오히려 현장을 깊이 다른 부서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을 잡아둘 유인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긴급 지시한 가운데 행안부와 경찰청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영국과 포르투갈 등 유럽 각지를 강타한 폭풍으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에 비가 더 온 뒤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여서 재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서운 기세의 홍수가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자동차는 쓸려 내려가고 건물 곳곳은 물에 잠겼습니다. 영국 남부를 강타한 폭풍 클라우디아. 밤새 이어진 강풍과 홍수로 마을은 초토화됐습니다. I got woken up by a really loud noise and I couldn't see anything out the window because it was dark, but I got a torch and I shone it and I just saw like a torrent of water. 폭풍 영향으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열차 등 교통도 마비됐습니다. 재해당국은 특히 피해가 컸던 몬머스를 중대 재해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영국 기상청 관계자는 이틀 동안 일부 지역에 최대 한 달간 내릴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이 범람할 위험이 커 수십 건의 홍수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It's very fast flowing, very high risk were someone to enter that water. So again, we would just reiterate for people to please stay away from the water. 비가 지나간 뒤에는 한파가 예고돼 있어 피해 복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영국에 앞서 폭풍 피해를 입은 포르투갈에서는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란 정부가 100년 만에 최악의 물 부족 사태로 인구 1,000만이 사는 수도 테헤란에 대피령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서방의 제재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식수 공급을 담당하는 아미르 카비르 댐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전체 저수 용량의 8% 수준만 겨우 채우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주변 강줄기도 대부분 바짝 말라 이대로 가면 보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متاسفانه بارندگی خوبی هم نداشتیم ما 90-92% بارندگیامون نسبت به سال گذشته کاهش داشتیم و همه این عوامل منجر شده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특히 400만 명이 사는 시아파 성지 마슈하드에서는 저수율이 3%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실 물도 부족해졌습니다. اگر باران نباره ما در تهران در آذر ماه باید جیره بندی کنیم. تازه معلومه جیره بندی کردیم اگر بازم نباره که دیگه اصلا آب نداریم. باید تهران رو خالی کنن.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주요 상수도 시설마저 파괴돼 당장 물을 아끼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서방의 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도 테헤란의 대피령까지 검토되자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حالا نمیدونم لحاظ علمی میشه یا نه ولی به نظرم بارور کردن ابرها هم یکی از راه حلاییه که باید بهش پرداخته بشه همونطور که تو خیلی از کشورها این کارو انجام میدن سمت تو کشور ما هم انجام میشه. 이란에서는 4년 전에도 물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온라인에는 지난 2022년 이른바 히잡 시위의 앙금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물 부족 사태로 민심이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기후변화가 사람들 건강을 전례 없이 위협하는 가운데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해마다 250만 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관련 사망자는 1990년대 이후 23% 증가해 연간 54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온도계가 48도를 가리키는 가운데 양산과 선글라스로 햇빛을 피합니다. 폭염 때문에 에펠탑 정상은 폐쇄됐습니다. 올해 여름 지구촌 곳곳은 기록적인 폭염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인데 이로 인해 사람들 건강도 전례 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2025년 랜싯 건강과 기후변화 카운트다운 보고서는 20개 건강 위협 지표 중 13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death toll of climate change is rapidly growing, and that is particularly concerning.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해마다 250만 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관련 사망자는 1990년대 이후 23% 증가해 연간 54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산불 연기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 15만 4천 명이 숨졌습니다. 뱅기열 전염 위험성은 1950년대보다 49%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기상현상은 더 빈번해지고 더 치명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은 전례 없는 수의 폭염 일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23년 각국 정부가 지출한 화석 연료 보조금은 9,560억 달러였는데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은 3천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What would happen if we go down the current line where heating is expected to be at least 2.7, if not more, with the backtracking of commitments? It's very unlikely our health systems will be able to cope. We're reaching what we call the limits to adaptation. 보고서는 기후 대응이 지연될 경우 인류의 건강 위기가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 세계가 적응 대책과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 김치도 맛과 영양으로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김치의 맛과 효능에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임늘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린 후 기다림의 시간을 거치면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가 완성됩니다. 배추김치와 깍두기, 동치미, 열무김치, 갓김치, 파김치 등 사용하는 재료와 지역, 계절에 따라 김치의 종류는 200가지가 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김치의 맛을 결정짓는 핵심은 바로 발효입니다. 소금에 절이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유산균이 채소 속 당분을 분해하면서 젖산과 아미노산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김치 특유의 새콤하고 감칠맛 나는 풍미가 완성됩니다. 과학적으로도 김치의 효능은 입증되고 있습니다. 김치의 유산균과 발효산물은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고 유해균을 억제,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 김치 유산균이 생성하는 박테리오신은 식중독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치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염증 신호를 낮춰 면역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돕는 것으로 최근 임상시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와 과학이 함께 담긴 김치. 한국인의 밥상에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대표적 K푸드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올해는 우리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간 고 천경자 화백의 작고 10주기이자 탄생 101주년입니다. 시대의 아이콘이었지만 미인도 위장 논란의 중심에 있느라 오랜 시간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작가를 오롯이 예술 세계로만 평가한 귀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자연을 배경으로 코끼리 등 위에 몸을 웅크린 여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풍경이 환상적으로 펼쳐진 천경자의 대표작입니다. 화려하게 만개한 꽃을 머리에 얹고 눈망울엔 고독을 머금은 여성은 특유의 강렬한 색감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천경자를 대표하는 여성 인물화는 단순한 초상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성을 남성이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좀 여성이 여성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성이 오히려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장식적이고 환상적이고 이런 여성상을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그리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관찰한 이국적 풍경들은 천경자 예술 세계의 또 다른 축입니다. 40대 중반이었던 1969년 타히티로 첫 스케치 기행을 떠난 이후 70세까지 13번의 여행. 나이 50엔 안정된 교수직을 버리고 아프리카 대장정을 떠나기도 했는데 당시로서는 대담한 모험이었습니다. 곳곳을 관찰한 스케치에 글재주를 더해 신문에 연재한 세계 풍물 기행도 화제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이 뭔가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좀 알게 되는 그런 통신의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하셨던 분이시죠. 등장부터 천경자는 미술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큰 키에 하이힐, 반달 눈썹의 멋쟁이 신여성. 독특하고 세련된 그림까지 이목을 끌며 가는 곳마다 인기몰이였습니다. 전시장 안에서 판매됐었던 엽서라든지 포스터는 전부 완판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당대 이제 어린 대학생이라든지 학생들이 왜 요즘은 핸드폰으로 인증샷을 찍듯이 당시에는 자기의 노트를 펼쳐서 천경 선생님의 그림을 따라 그릴 정도로 순탄치 않은 결혼, 여동생의 죽음, 그리고 시대적 풍랑. 행복하다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천경자. 그저 그림을 그린다는 게 좋으니까 한 것 같아. 이걸 해야 오늘도 후후라고 공기 마시고 살 것 같고 웃을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미술계 최대 스캔들로 불리는 미인도 위장 논란에 결국 1998년 한국을 떠났고 작품과 저작권을 사회에 환원한 뒤 2015년 미국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화가 천경자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1983년 받은 은관 문화훈장을 마지막으로 멈춰 있습니다. 작가 타계하면서 사실은 관례적으로 은관 훈장은 금관으로 추서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있고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천경자의 진면목을 좀 알아보자 하는 취지로 이번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천경자 작고 10주기 이사, 탄생 101주년을 동시에 기념한 이번 전시는 파랑시대로 불리는 초기 대형 작품부터 베트남 전쟁의 유일한 여성 종군 작가 이력, 그리고 맛깔나는 글쟁이로서의 면모까지 평생에 걸쳐 불사른 천경자의 찬란한 예술혼을 관람객에게 오롯이 전달합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영국이 난민에게 망명을 허용하더라도 임시로 거주할 자격만 주는 쪽으로 망명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사마나 마부드 영국 내무장관은 오늘 1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망명제도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영국에서 망명 허가를 받으면 5년간 거주할 수 있고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정기적으로 체류 자격을 심사받을 것과 본국이 안전하다고 평가받으면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늘도 깊어가는 가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8도로 큰 추위 없고요. 낮에는 17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늦게부터 중부지방에는 비가 올 텐데요. 오늘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은 날씨가 급변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모레는 영하권까지 떨어져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5.8도, 춘천 영하 0.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청주 18도, 대구 19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은 올해 첫눈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주 중반부터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